기차역 쓰레기통 옆에 나를 버리고 도망친 주제. 어머니? 웃기지 마.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어머니라는 말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73년을 살아오면서 제 입에서 나온 말 중 가장 차갑고 잔인한 말이었죠. 하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저는 윤말순입니다. 올해 73이에요. 폐지를 주우며 손자까지 키워온 평범한 할머니였죠. 아니, 평범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 성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성우는 올해 48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로 집에서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피하곤 했죠. 그런 아들이 먼저 제 방을 찾아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을 했다면서요. 아내 서진도 함께 왔습니다. 서진은 45인데 저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던 며느리였죠. 그런데 그날은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 만든 것 같은 미소였지만요. 서진이 제 팔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요즘 건망증이 심하다면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건강을 걱정할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차에 타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성우는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어요. 서진도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무언가 수상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병원은 집 근처에 있는데 왜 고속도로로 가는지 의아했어요. 성우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창 밖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죠.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낯선 기차역이었어요. 작은 시골역이었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성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힘이 세더군요.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저를 벤치에 앉혔어요. 그리고 제 옆에 낡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어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죠. 성우의 뒷모습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움켜쥘 뿐이었죠. 성우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웠어요. 11월 초였거든요. 얇은 가디건만 걸치고 나왔던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배도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성우가 돌아올까봐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죠.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모릅니다. 저를 버리고 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리 없는데 말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어요. 제게 뭐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영무원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흐릿해졌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경찰이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매달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우가 일부러 빼갔던 거죠. 저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경찰은 저를 보호소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곳이었어요. 담요를 덮어줬고 따뜻한 물도 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기차역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는 저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쳐 갔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치매 노인 유기 사건이라고 했어요. 기자들이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국이 들끓었죠.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버릴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집에서 편안히 잠들었을 거예요. 제가 사라진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축배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보호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성우를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폐지를 주우며 그 아이를 키웠어요. 손자까지 돌봤죠.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였나요? 쓰레기통 옆에 버려지는 게 제가 받아야 할 결말이었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더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제 인생이 얼마나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저는 곧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진실을 마주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이름을 되찾았는지 말이에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담당 사회복지사가 매일 제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있냐고, 집이 어디냐고, 연락할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우에게 연락하면 다시 버려질 게 뻔했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20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시댁은 부유했고 권력도 있었죠. 저는 그저 집안의 도구였습니다. 아이를 낳아 대를 잇는 도구 말이에요. 결혼 첫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를 거칠게 대했어요. 사랑 같은 건 없었죠. 그냥 의무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에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구박했습니다.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했죠. 저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오만식을 만났습니다. 만식은 마을 청년회에서 일하던 젊은이였어요. 같은 나이였죠. 그는 저를 보며 웃어줬습니다. 시댁에서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만식과 저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식은 저를 윤말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줬거든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말순이로요. 석 달 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만식의 아이였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죠. 이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낳은 아이니까요. 시댁에서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다고 기뻐했어요.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을 뿐이었어요. 만식은 저를 데리고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멀리 가서 아이를 키우자고 했어요. 저는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떠나고 싶었죠. 하지만 시댁에서 먼저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저희를 목격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만식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죠. 당시 시아버지는 지역 유지였거든요. 만식의 가족을 파멸시킬 수 있었어요. 만식은 떠나야 했습니다. 저를 두고 말이에요. 떠나기 전날 밤 만식이 창문 너머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몰래 나갔어요. 만식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만식을 닮았더군요. 눈매가, 코가, 입술이 똑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아갔어요. 저는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아이와 격리됐습니다. 한 달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에서 아이를 멀리 보냈다고 했어요. 친척 집에 입양 보냈다고 했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찾아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때렸어요. 입 닥치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골방에 가뒀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다시 임신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죠. 그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가 임신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했죠. 그 아이가 바로 성호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게 그 아이를 키우라고 했습니다. 생모는 돈을 받고 떠났죠. 저는 성호를 키웠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었지만 정성껏 키웠어요.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업고 갔죠. 제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성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커가면서 점점 저를 멀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귀띔했던 거죠. 저를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성우가 25살 때였어요. 시댁 식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부동산 몇 채와 예금이 있었죠. 성우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늘었어요. 다정하게 굴었죠.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저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성우는 제 재산을 노렸던 거예요. 결혼하고 사업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줬어요. 부동산 한 채를 팔아서 줬죠.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성우는 다시 손을 벌렸어요. 저는 또 줬습니다. 남은 부동산을 팔았죠. 그렇게 제 재산은 하나씩 사라졌어요.
며느리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재혼이었어요. 서진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습니다. 눈빛에서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서진이 본색을 드러낸 건 결혼 1년 후였습니다. 제 방을 골방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저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들 가정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골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문도 작았어요. 환기도 안 됐죠. 여름엔 찜통같이 더웠고 겨울엔 얼음장같이 추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5년을 살았어요. 성우는 저를 점점 더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어요. 서진은 저를 구박했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저는 잘 모르고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명의 부동산을 모두 성우 앞으로 넘기는 서류였죠.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통장도 압수당했어요. 연금마저 성우가 가져갔죠. 저는 손자를 돌보는 대가로 한 달에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생활해야 했어요. 손자는 제게 무례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하녀처럼 대했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차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아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차역에 버려지는 날이 왔어요. 보호소 침대에서 이 모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제 인생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첫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만식의 아이, 제가 진짜 사랑으로 낳은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고 싶었어요.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래전에 입양 보낸 아이를 찾고 싶다고 했어요. 복지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복지사는 저를 도와줬습니다. 옛날 병원 기록을 찾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50년 전 일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도 했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찾아달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지사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제가 출산했던 병원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기록도 보관돼 있다고 했죠.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복지사와 함께 그 병원에 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50년 전 제가 아이를 낳았던 바로 그곳이었죠.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 만식을 닮은 얼굴을 봤던 순간이요. 원무과 직원이 오래된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윤말순, 출산일, 그리고 아이의 성별, 남아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입양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복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했죠. 저는 좌절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찾을 수 없는 건가 싶었어요. 50년 전에 사라진 아이를 지금 찾는다는 게 애초에 무리였던 걸까요? 그때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DNA 등록을 해보자고요.
실종 아동 찾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대 없는 바다에 던지는 그물 같았지만 그래도 해봐야 했어요.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보호소로 돌아오는 길,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않겠냐고요. 아들이 찾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성우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서진은 제가 사라진 후 축배를 들었어요. 드디어 성가신 늙은이를 처리했다고 기뻐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진은 위조된 치매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의사를 매수했어요. 돈을 주고 가짜 서류를 받아낸 거죠. 그 서류에는 제가 중증 치매 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갔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했어요.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법원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성우는 제 명의로 남아있던 마지막 예금 통장을 노렸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들에겐 필요했죠. 빚이 많았거든요. 서진은 더 나아가 요양원과 계약했습니다. 제가 발견되면 바로 요양원에 넘길 생각이었어요. 월 비용이 저렴한 곳을 골랐죠. 시설이 열악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봤습니다. 기차역에서 발견된 치매 노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혹시나 싶어 경찰에 연락했죠. 실종된 어머니를 찾는다면서요. 경찰은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호소에 계신 분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신원 확인을 하러 오라고 했죠. 성우와 서진은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이 말했어요. 절대 집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죠.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죠. 한편 저는 보호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모두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분들이었죠. 한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했다면 이제 자식 없이 살라고요. 그게 더 편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급한 표정이었어요. 가족이 찾아왔다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가 온 거냐고 물었어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와 계신다고 했어요.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복지사는 난처해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사를 존중해줬어요. 성우와 서진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어요. 복지사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서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치매 진단서였어요. 판단 능력이 없으니 보호자인 자신들이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복지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매 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멀쩡하다고 했죠. 서진은 우겼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왔다 갔다 한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어머니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복지사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성우와 서진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어요. 하지만 가면서 협박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절 찾아왔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들이 저를 다시 어딘가에 버릴까봐 무서웠죠. 다음 날 복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위조된 것 같다고 했어요. 병원에 확인해 봤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고 했죠.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서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복지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서 위조 혐의로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사가 저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매칭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 아이를 찾은 건가요? 50년 만에요?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남성이 몇 달 전에 DNA를 등록했다고요. 생모를 찾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제 DNA와 일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찾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복지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잘생긴 중년 남성이었어요. 나이는 27세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윤현우였죠.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만식을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맞았어요.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만나보시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만나야죠. 50년을 기다렸는데요. 며칠 후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윤현우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죠. 현우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만났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어요. 억울함도 원망도 모두 눈물로 씻어냈죠. 그리고 현우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를 찾으면서 여러 자료를 조사했다고요. 병원 기록, 입양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를 모두 뒤졌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키운 아들 성우의 출생 기록이 조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가 정말 제 친아들이 맞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남편의 외도로 생긴 아이라고 했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진실을 말했어요. 성우의 생모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외도 상대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즉, 성우는 남편의 아이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성우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시댁에서 돈을 주고 데려온 아이였다고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다른 집 아이를 데려다 키운 거라고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키운 아이가 남남이었다는 겁니까? 현우는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성우와 저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성우가 저를 미워했는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요. 그 아이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저를 버릴 이유가 될까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저는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제 전부를 바쳤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현우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괜찮다고, 이제 자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안았습니다. 제 진짜 아들을요. 50년 만에 찾은 제 핏줄을 말이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성우와 서진에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이에요. 현우는 저를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임시로 지내는 곳이라고 했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죠. 현우는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했다고 했어요.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좋은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그 아이는 행복했으니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성우에게 복수하고 싶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우는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고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진짜 응징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라고 했죠. 저는 현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여러 가지를 조사해뒀다고 했어요. 성우와 서진의 범죄 증거들을 모아뒀다고 했죠. 며칠 후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우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서진이 무슨 짓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죠. 현우는 성우의 집 근처에 사람을 배치해뒀다고 했습니다. 동료 의사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가 쓰러졌다고요. 구급차가 출동했다고 했어요. 현우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병원 응급실은 난리였습니다. 성우가 실려왔어요. 의식이 없었죠. 서진은 울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어요. 의사들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우도 의료진에게 합류했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우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독극물 중독 증상이라고 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극물이라니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이 한 것 같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진이 악독해도 남편을 죽이려 할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산 때문이라고 했죠.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성우 명의로 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고요. 성우가 죽으면 모두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악독한 사람이었나요? 현우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동료가 성우 집을 감시하면서 영상을 찍어뒀다고 해요. CCTV를 해킹한 거죠.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이 성우의 음식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흰색 가루였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서진이 성우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성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죠. 그리고 얼마 후 괴로워하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성우가 저를 버렸어도 그래도 제가 키운 아이였거든요.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이가 아내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게 끔찍했죠. 현우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증거 영상을 제출했어요. 경찰이 즉시 출동했죠. 서진은 병원 복도에서 체포됐습니다. 처음엔 발버둥 쳤어요. 아니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진은 끌려갔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였어요. 뉴스에 대서특필됐죠. 치매 노인을 버린 며느리가 남편까지 독살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이 있냐고 했죠. 서진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뉴스에 나왔습니다. 성우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성우를 봤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왜 성우를 걱정하냐고요? 저를 버린 사람인데 말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운 아이라고요. 현우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일주일 후 성우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현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현우가 나왔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성우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어갔어요. 성우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왜 저를 그렇게 대했냐고 말이에요. 성우는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시댁 사람들이 귀띔했다고 했죠. 그래서 저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런 걸 알고 있었다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게 저를 버릴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거든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키웠어요. 성우도 그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부추겼다고 해요. 저를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자고 했다죠.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넘어가 어머니를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죽을 뻔했죠. 성우는 모든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서진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진실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우를 바라봤죠. 더 이상 제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한 남자였습니다. 성우가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명의로 넘긴 부동산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죠. 현우가 있으니까요. 제 진짜 아들이 있으니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성우와의 마지막이었죠. 현우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했어요. 저는 현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걸까요? 며칠 후 서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재판정에서 서진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문서 위조, 노인 유기, 살인 미수까지요.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어요. 서진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2년이었어요. 서진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대로 끌려갔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악마 같은 며느리가 처벌받았다고요.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성우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혼자 살게 됐다고 들었어요. 재산도 많이 잃었다고 했죠. 저는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요. 현우와 함께요.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돌봐드리겠다고 했어요. 평생 함께하겠다고 했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늦었지만 제 아들을 찾았고 정의도 실현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식이었어요. 제 첫사랑, 현우의 아버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찾아보겠다고요. 아버지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기록을 뒤졌어요. 호적, 주민등록, 병원 기록까지 샅샅이 조사했죠.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만식이 살아있을까요?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일주일 후 현우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만식을 찾았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만식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5이었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만나보실 거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건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나는 게요. 하지만 현우가 격려해줬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요, 만나야죠. 50년을 기다렸는데요. 다음 날 현우와 함께 만식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골목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간판이 발에 있었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현우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주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센 노인이었어요. 만식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매가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식도 저를 봤습니다. 처음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눈이 커졌죠.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순이라고, 윤말순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예요. 만식은 주방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하얗게 샜죠.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만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평생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보고 싶었다고 했죠. 현우가 저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만식은 현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했죠. 만식이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우도 만식을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가족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식당 구석에 앉았습니다. 만식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였죠.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만식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시댁에서 당한 일들, 아이를 빼앗긴 일, 성호를 키운 일, 그리고 버려진 일까지요. 만식은 분노했습니다.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당장 가서 그놈들을 혼내주겠다고 했죠. 저는 만류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이제 괜찮다고 했어요. 만식이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끝까지 싸웠어야 했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식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권력 앞에서 우린 너무 약했다고요. 만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이제라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살자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살아요. 이제라도 행복해져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현우가 권했습니다. 해보시라고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낯설었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죠. 진행자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략 결혼, 첫사랑, 빼앗긴 아이, 30년간 키운 아들, 기차역에 버려진 일, 그리고 진짜 아들을 찾은 일까지요. 진행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태프들도 울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슬펐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다고요. 진짜 아들을 찾았고 첫사랑도 다시 만났으니까요. 인생이 늦었지만 다시 시작됐다고 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도 연락해왔죠. 저는 그분들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희망은 있다고요. 현우는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노인 전문 병원이었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만식과 저는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였어요. 현우가 마련해준 집이었죠.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만식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어요. 손을 잡고 말이죠.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긴 편지였어요. 사과의 내용이었죠.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 그때 답장하겠죠. 현우는 정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현우로요. 제 성을 따랐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 아들이 제 성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만식이 만든 음식이었어요. 소박했지만 맛있었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 뭐 했는지, 날씨가 어떤지, 내일은 뭘 할 건지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을, 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하지만 결국 다시 찾았어요. 제 아들을, 첫사랑을, 그리고 제 자신을 말이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윤말순입니다. 한 사람의 여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성우가 돌려준 부동산이었어요. 저는 필요 없었습니다. 현우도 찬성했죠. 그 돈으로 저처럼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만식과 함께 바닷가 절벽에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만식이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바다를 바라봤죠. 저는 만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되찾은 것 같다고요. 엄마도 며느리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저 윤말순으로요. 만식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윤말순이에요. 제가 사랑한 윤말순이라고 했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7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옆에 있었고 현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저녁을 준비해 놨어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있었죠.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모든 걸 잃었을 때 진짜 소중한 것을 찾게 되더군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끝은 아니에요. 저처럼 73년을 살아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상처받았다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제 이름을 되찾았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식사를 마치고 현우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시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정말 행복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그냥 편안한 잠이었죠. 7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하고 응원해요.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 저 윤말순처럼요.